사흘짜리 왕의 끝이 이거냐? 조선에는 딱 사흘 동안만 허락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선조의 피를 이었지만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1624년 2월 한양, 궁궐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남쪽으로 몸을 피했고 반란군의 깃발이 대궐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왕으로 떠밀리듯 추대되었습니다. 선조의 열째 아들 흥안군 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앉아있던 시간은 단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군문 앞에는 피가 마른 나무 기둥과 허겁지겁 세운 군막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한 남자의 시신이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이라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역적으로 끌려온 종친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흘끗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담담합니다.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하고 선조의 아들 흥안군을 왕으로 세웠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진압되자 그는 군영 한가운데서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반역자의 형벌까지 그 사이에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왜 한 왕자는 왕이 된 지 사흘 만에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그는 이괄의 난을 처음부터 설계한 주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일으킨 사람도 스스로 왕을 요구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선조의 아들이었고 반란군에게는 그 피줄 하나면 왕으로 내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짧은 왕위를 한 단어로 남겼습니다. 3일천하. 사흘 동안 천하를 다스린 왕. 잠깐 올랐다 사라지는 권력을 비유하는 이 말의 시작점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끌려 나온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왕위는 영광이 아니라 곧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반란군에게 둘러싸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카가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는 순간 삼촌인 왕자는 역적으로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한때 왕이었단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자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 어느 빈정각에 홀로 남았을 때 흥안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란군이 자신을 임금이라 부르며 절을 올리는 동안 이 왕위가 곧 자신의 무덤이 될 것임을 그는 느꼈을까요? 아버지의 피를 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1624년 2월 반란군이 점령한 한양의 어둠 속에서 한 왕자는 원치 않던 왕관을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왕관은 피에 젖은 채 그의 목숨과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흥안군, 이제는 1598년 선조의 열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온빈 한씨였습니다. 왕비가 아닌 후궁의 소생이었지만 분명 선조의 직계 혈통을 이은 왕자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가고 조선이 폐허에서 일어서던 시절 그는 궁궐 안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선조실록은 이 왕자가 흥안군에 봉작되었다고 짧게 기록합니다. 왕자로서 필요한 예우는 받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서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종친들 사이에서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부터 흥안군의 이름은 가끔 실록에 등장합니다. 1614년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왕실을 지킨 공로를 기려 위성원종 공신 책록을 진행했습니다. 흥안군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실제 전쟁 당시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전란 속에서 왕실을 지킨 종친들에게 포상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는 공신의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에서 일정한 체면과 위상을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1617년 광해군은 새궁궐 인경궁을 짓고자 했습니다. 인왕산 아래에 새 궁궐을 정하면서 임금은 흥안군의 집터가 넓고 위치가 좋으니 그 빈터에 전각을 두세 동 짓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흥안군은 자신의 집터를 내주어야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궁궐과 권력의 곁에 놓인 왕자였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궁 안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흥안군은 호방하고 활달한 데다 사람을 잘 대하는 왕자라는 평가였습니다. 풍류를 즐기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왕족이라는 인상이었고 눈에 띄는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먼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1617년 조정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인모광우를 폐위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계모인 인모광우와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했고 조정의 신하들과 왕자들은 이 문제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정해야 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당시 왕자들과
종친 대부분이 패비에 찬성했다고 기록합니다. 흥안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생들의 상소와 여론이 모두 같다고 말하며 역적을 토벌한다는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광해군의 뜻에 동조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흥안군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날 남긴 말 몇 마디가 훗날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기록으로 남게 될 줄은 말입니다. 패비를 지지했던 왕자, 광해군 편에 섰던 종친이라는 문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쫓겨났고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흥안군의 조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 선조의 아들과 손자라는 혈연은 그대로였지만 궁궐한 공기와 권력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광해군 시절 권력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종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족이기에 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정통성 있는 왕실 혈통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른 정권의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흥안군은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카 임금에게 예를 다하고 겉으로는 새 정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정 공신들의 의심을 피하려 애쓰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그의 이름은 이미 광해군 시절의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풍류를 즐기던 왕자, 권력에 큰 욕심이 없어 보이던 종친. 그는 자신이 곧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왕으로 보낸 존재로 남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조반정은 성공했지만 새 정권의 뿌리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공신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 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인조는 자신을 밀어올린 그들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반정의 중심에는 이귀, 김류, 그리고 이괄이 있었습니다. 이괄은 반정 당시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광해군을 몰아냈던 장수였습니다. 칼과 창, 군사력으로 왕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농공행상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그를 2등 공신으로만 책록했습니다. 이괄은 깊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뒤에서 명분을 세우고 계획만 꾸리던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조 정권은 겉으로는 그를 예우한다는 듯 평안병사로 임명해 북방 방어를 맡겼고 그는 평안도 영변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의 권력 중심에서 멀어진 자리였습니다. 한양에서 멀어진 이괄의 마음에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신이었지만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불안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렵 궁궐 안에서 종친들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 시절 권력에 가까웠던 왕족들을 경계했습니다. 반정을 통해 한번 왕을 바꾸었다면 또 다른 반정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조정을 짓눌렀습니다. 정통성 있는 혈통을 가진 종친은 반정 세력의 눈에는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흥안군은 그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선조의 아들이었고 광해군 시절 인모광후 패비 논의에 찬성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가 왕이 되었지만 삼촌인 그는 그 덕을 크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관직을 받지도 못했고 조정의 중심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사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조차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624년 1월 평안도 영변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괄은 조정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영모 혐의로 몰아 처벌하려 한다는 소문과 고변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영모 혐의로 잡혀 들어가는 상황에서 붙잡혀가면 모두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먼저 군사를 일으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평안도에 군사를 모아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정 공신이자 북방 방어를 맡았던 군사지휘관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막 자리를 잡아가던 새 정권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조는 급히 관군을 모아 토벌군을 보냈지만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괄은 도원수 장만이 지키고 있던 평양과 안주의 대군을 피해 샛길로 남하했고 관군은 연달아 패했습니다.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개성을 지나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겨우 3년 전 자신들이 광해군을 몰아낼 때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이번에는 자신들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르는 장면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예감이 조정안을 뒤덮었습니다. 그 무렵 이괄의 진영에서는 다른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이괄이 단순히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새 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새 정권에는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반란군을 정당화해줄 선조의 피를 이은 왕족, 새로운 왕 말입니다. 이괄의 눈에 흥한군이 들어왔습니다. 선조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통성을 지녔지만 정치적으로는 깊이 개입하지 않았던 왕자였습니다. 인조 정권의 핵심과도 거리가 있었고 반정 공신들과 강하게 묶여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세우기에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버리기에도 편한 인물이었습니다. 흥한군은 한양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반란군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먼 지방에서 벌어진 군사 소동 정도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이 무너지고 반란군이 한양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는 어렴풋이 자신에게까지 불길이 번져올 것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624년 2월 이괄의 군대가 한양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몸을 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왕자의 이름이 반란군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1624년 2월 11일 한양이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새벽부터 서둘러 궁을 떠났습니다. 왕비와 세자 그리고 일부 신하들만 데리고 남쪽 공주를 향했습니다. 조정은 허겁지겁 흩어졌고 대궐 안은 텅 비었습니다.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떠나자 백성들도 성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은 순식간에 빈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버려진 짐과 수레만 덩그러니 남았고 궁궐문은 열린 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괄의 군대가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반란군은 성안을 장악하고 곧장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군기가 대궐 마당을 뒤덮었고 거친 군사들의 함성이 빈 정각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지방에서 끌려 올라온 군사들에게는 왕이 도망친 궁궐을 점령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흥분이었습니다. 이때 흥한군은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한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움직이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인조 정권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인조의 가마 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반란군이 도성안을 뒤질 때 흥한군의 이름은 이미 이괄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선조의 아들, 정통성을 내세우기에 가장 알맞은 얼굴. 이괄은 부하들을 보내 흥한군을 찾게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집터와 머물던 곳을 둘러쌌습니다. 겉으로는 왕족에게 예를 갖추는 모양새였지만 그 태도 속에는 존경보다는 필요에 따른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흥한군을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데리고 나와 궁궐로 향했습니다. 기록은 짧게 남았습니다. 이괄이 선조의 아들 흥한군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한 줄. 궁궐 안 어느 빈 전각에서 간소한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정식 즉위례라 부르기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백관이 모두 모인 것도 아니었고 반란군 장수 몇 명과 이괄에게 협조한 일부 신하들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흥한군은 왕좌에 앉았습니다. 조카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며칠 전까지 인조가 조회를 받던 옥좌였습니다. 반란군은 그 앞에 엎드려 절했고 흥한군을 새 임금이라 부르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흥한군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적극적으로 난을 설계하고 거병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반란군이 세운 왕, 도망친 조카를 대신해 옥좌에 앉은 삼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갈 때 자신의 앞에 남을 길이 어느 쪽일지 그는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란군은 곧 흥한군의 이름으로 교서를 내렸습니다. 인조 정권의 부패와 실정을 비난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리에 방이 붙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왕이었던 사람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반란군이 세운 또 다른 왕이 궁궐에 앉아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왕조가 시작된 뒤 이런 방식으로 왕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괄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관군은 여러 차례 패했고 인조는 공주까지 물러났습니다. 한양은 자신의 손안에 있었고 선조의 아들을 앞세운 정통성까지 확보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주 행제소에서 인조는 급히 군사를 재정비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근왕병이 모여들었고 전투에서 흩어졌던 관군이 다시 모였습니다. 장만, 정충신, 남이은 같은 장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안현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안현은 한양 서쪽 무학재 근처의 고개였습니다. 이곳을 넘으면 공주로 가는 길이 열렸고 막아내면 한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괄은 군사를 이끌고 안현으로 나갔고 관군 연합군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괄군이 우세했습니다.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둔 군대였고 사기도 높았습니다. 관군은 밀렸고 진영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관군의 반격에 이괄군의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이괄의 아들이 전사했고 반란군은 동요하다가 마침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괄은 패주했고 그를 따르던 장수들 역시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반란은 단 하루의 패전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이괄은 남은 군사를 거두어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양을 장악하고 새 왕을 세웠던 반란군은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괄이 도성을 빠져나갈 때 흥안군도 더 이상 궁궐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란군이 밀려나는 순간 반란의 왕으로 남는다는 것은 곧 형장으로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괄의 무리와 함께 성 밖으로 빠져나와 패잔병들의 틈에 섞여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 더 이상 왕의 가마도 예우도 없었습니다. 이괄의 패주는 길마제 근처에서 이어졌고 반란군은 광주와 이천 방면으로 흩어졌습니다. 흥안군 역시 그중 한 줄기에 끼어 도망쳤습니다. 사흘 전 궁궐 안정각에 앉아있던 왕은 이제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패장과 함께 숨을 고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안현의 승전 소식은 공주 행제소로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이괄이 패했다는 보고, 반란군이 흩어졌다는 보고, 한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소식이 인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반정 공신들과 신하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반정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은 인조 정권의 정당성에 깊은 금을 냈습니다. 이번 반란을 빠르고도 잔혹할 만큼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란군의 자녀 세력은 도망치면서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괄은 이천 인근에서 부하들에게 목이 잘렸고 그의 목은 관군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도망치던 장수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흥안군은 관군의 추격이 거세지자 한 고을로 내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아들을 모르는 지방관리와 향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그 고을의 현감에게 붙잡혔고 포승줄에 묶인 채 도원수 장만의 군영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반란군이 세운 왕의 운명은 군영 한가운데 장수들의 회의에 맡겨졌습니다. 도원수부 군영 한가운데 포승줄에 묶인 남자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왕이라 불렸던 흥안군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역적 중 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서는 심기원, 신경진, 장만 같은 장수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신이 될 사람들이었고 흥안군의 처분 문제를 앞에 두고 수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삼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대로라면 도성으로 압송해 국문을 열고 왕의 재가를 받아 형을 집행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정통성 있는 종친을 살아있는 채로 도성까지 데려갔다가 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라도 용서의 말이 나오면 자신들이 주저없이 칼을 빼었던 판단이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장수들은 왕의 명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들이 서로 상의해 곧 군중에서 흥안군의 목을 메어 죽였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에 살아있는 왕족을 둘러싼 두려움과 계산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군영 밖에는 전투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군기, 아직 걷어지지 않은 진영의 말뚝들 사이로 처형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 여러 감정이 섞인 시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흥안군은 군영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전 반란군이 그에게 절하며 올렸던 만세 소리는 사라지고 거친 숨소리와 짧은 명령만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더 이상 왕의 골룡포가 아니라 도망과 추격 끝에 먼지와 피에 젖은 옷자락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형리가 줄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대역부도의 죄, 반란에 호응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데 앞장섰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흔한 변명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도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표정으로 주를 맞이했을까요? 왕으로 불리던 사흘 동안 이 결말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선조의 열째 아들, 사흘 동안 왕이었던 남자가 군영 한가운데서 복주되었습니다. 공적인 형장도,
정식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장수들의 손에서 왕의 명을 기다리지 않은 채 서둘러 끝내버린 죽음이었습니다. 소식은 곧 인조에게 전해졌습니다. 삼촌이 군영에서 목매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인조는 겉으로는 놀라움을 드러내며 왜 왕명을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종친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마음 한구석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그때 인조의 표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흥안군의 집안에도 칼날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연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관비로 떨어졌고 자식들은 유배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흥안군의 집은 관리들이 들이닥쳐 재산 목록을 작성하던 곳에서 곧 역적 가문의 폐가로 변해갔습니다. 대문에 걸린 문패는 떨어져 나가 구석에 나뒹굴었고 한때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당에는 낙엽만 겹겹이 쌓였습니다. 한때 광해군이 궁궐터로 쓰고 싶어 했던 그 넓은 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비어버렸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흥안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하거나 내응한 혐의를 받은 자들 가운데 수십 명이 처벌 대상이 되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도성한 거리 곳곳에는 잘린 수급이 효시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재고 시선을 돌리면서도 그 광경을 잊지 못했습니다. 인조 정권은 이 반란을 빠르고도 철저하게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다시 한번 멀어졌습니다. 이미 폐위되어 유배 생활을 하던 그는 여전히 또 다른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조 정권은 과거의 왕과 새로 생긴 역적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반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군영 한가운데에서 목이 매달린 한 왕자의 이름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흥안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수많은 왕과 왕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훌륭한 업적으로 기억되고 어떤 이는 폭정으로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흥안군처럼 스스로 거의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역사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록 속 흥안군은 반란에 내통하고 이괄과 안팎으로 호응해 불괴를 꾀한 종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조가 남쪽으로 피란할 때 그의 가마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괄의 군영에 들어가 군사를 대접했다는 대목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정도까지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계산 끝에 떠밀리듯 선택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뿐입니다. 그는 선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괄에게 흥안군은 정통성을 보증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반란군이 단순한 역적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정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왕족이 필요했습니다. 흥안군은 그 역할을 위해 선택되었고 역할이 끝나자 폐기되었습니다. 인조에게 흥안군은 제거해야 할 위험이었습니다. 언제든 또 다른 반란의 명분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조카는 삼촌을 죽여야 했고 왕은 왕족을 처형해야 했습니다. 흥안군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궁궐로 끌려가 왕좌에 앉았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란군이 승리하면 허수아비 왕으로 살아가야 했고 반란군이 패배하면 역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앞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괄의 난은 조선 왕조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정으로 세워진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고 공신들 사이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자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평생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과 불신은 훗날 병자호란이라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안군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통성 있는 피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를 이용했고 권력을 되찾은 사람들은 그를 제거했습니다. 사흘 동안 천하를 다스린 왕. 3일 천하라는 말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올리며 잠시 권력을 쥐었다가 금세 무너지는 정권과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깊이 물어야 할 지점은 권력의 덧없음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누가 흥안군을 왕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왕이 필요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괄은 자신의 반란을 정당화할 정통성이 필요했고 흥안군은 그 정통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혈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되었고 이용되었고 결국 버려졌습니다. 역사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갑신정변 때도
개화파의 정변은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들도 한때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지켜낼 힘과 기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3일 천하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정변과 쿠데타 속에서 사람들은 흥한군처럼 도구로 쓰였다가 버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왕으로 추대되었고 어떤 이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해 움직였다기보다 권력을 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혈통이 곧 권력의 근거가 되는 사회에서 그 피를 가진 사람은 어떤 운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흥한군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선택했습니다. 이괄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선택했고 인조는 그를 죽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침묵하기로 선택했고 백성들은 그저 지켜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당합니다. 흥한군은 선택당한 사람이었고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1624년 2월 군영 한가운데에서 줄에 매달린 한 남자는 단지 한 왕자의 비극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도구로 만드는지, 정통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후대가 그에게 시호를 내렸다가 다시 취소한 일 역시 왕족으로 인정할지 역적으로 남길지를 권력의 필요에 따라 바꿔온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흥한군은 죽어서도 왕족과 역적 사이를 오가야 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혈통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흥한군 이제 선조의 열째 아들 3일 천하의 왕. 그는 거의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